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남도의 시골 할머니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네 집은 충남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은 말 그대로 시골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네 집이 있고 시내로 나오는 길은 딱 하나였죠. 슈퍼에 가려고 해도 걸어서 40분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고 양쪽은 모두 논밭이었어요. 가로등은 길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방학 때면 저는 친척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죠. 낮에는 강아지와 놀거나 형과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었는데 유독 배가 고팠어요. 저는 저녁을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배가 고프더군요. 할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며 슈퍼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친척 형이 자전거로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출발했습니다. 형은 앞을 보고 운전하고 저는 뒤를 보며 앉았어요. 슈퍼에 도착해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동안 TV에서 8시 뉴스를 봤어요. 시간은 8시 36분이었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는데 할머니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울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초조한 모습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이 새벽 2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슈퍼 주인 아줌마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길은 딱 한 개였고 저희는 경찰차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8시에서 새벽 2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6시간 동안 뭘 한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때는 여름, 나는 이모네 집에 하룻밤을 지내려고 방문했어요. 이모네 집에는 사촌 형 2명과 사촌 누나 1명이 있었어요. 저녁까지 컴퓨터에 열중해 리니지를 하다가 12시가 조금 넘어서 잠을 자기로 했죠. 사촌 형 2명이 양옆에서 자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나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번 꾸면 보통 미래에 위험하거나 좋은 일을 예측하기도 해요. 그날 밤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나와 사촌 형들이 아디다스와 나이키 매장에 가서 옷과 신발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고르고 있을 때 나는 뭔가 뒷목이 따가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딱 TV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를 한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저건 저승사자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비웃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승사자는 오른쪽으로 둥둥 떠가더니 사라졌어요. 나는 형들을 불러 저승사자의 뒤를 쫓아 뛰어갔어요. 아무리 뛰어가도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뛰어갔는데 저승사자가 갑자기 사라지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내가 옷을 고르던 그 장소가 가스 폭발로 인해 불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꿈에서 깼어요. 하지만 바로 가위에 눌렸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쪽에서는 누군가가 질질 기면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 무서웠어요. 보통 가위에 눌렸을 때 힘을 주었다가 빼면 풀리곤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밑에는 베란다였는데 거기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서 그 얼굴을 확인해 보니 꿈에 나왔던 저승사자였어요. 생을 마감하는 듯한 느낌에 나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어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스쳐 지나가고 소중한 사람들이 떠올랐죠. 발버둥치는 와중에 저승사자가 내 위로 오더니 너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데려갈 거야.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 그래도 얼굴을 봐서 다행이다. 내 사랑하는 손자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내가 갑자기 몸을 흔들면서 살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끙끙 앓았다고 해요. 이모네 가족 모두가 깨어나 나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잠들었대요.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께 전화해 그날 밤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양반 죽어서 저승사자라도 된 듯 싶네. 이 사람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놀라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저승사자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도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나봐요. 요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믿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린 딸. 저희 옆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저희 고모는 자주 만나 수다를 떨었죠. 어느 날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아주머니의 딸이 어렸을 때 3층 건물의 2층에 살았다고 해요. 집 앞에 평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놀았대요. 더운 여름날 7살 난 딸과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딸이 아주머니를 부르며 말했어요. 저 아줌마 왜 저러고 있어? 아주머니가 딸이 가리키는 곳을 봐도 아무도 없었대요. 무슨 아줌마 말이니? 벌써 올라갔어. 무슨 소리야? 뭐가 올라갔다는 거야? 딸이 말하기를 머리를 질질 끌면서 흰 속옷 같은 걸 입은 무서운 여자가 허둥지둥 춤을 추며 3층으로 올라갔대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낮에 우리가 집 앞에 있었는데. 아주머니도 무섭고 소름이 돋았지만 애가 더위를 먹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3층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딸이 그 여자가 3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네 번째 이야기, 캐나다 유학 중의 괴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 때의 일이에요. 친한 친구들은 학교 근처에서 방을 얻어 살았죠. 우리는 정말 친해서 가끔 밤 12시를 넘기곤 했어요. 너무 늦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친구네 집까지는 학교를 거의 가로질러 가해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제가 해지고 컴컴해진 후에 놀러갈 때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항상 같은 길을 이용하는데 그 길에는 가로등이 2개 있어요. 하지만 이 가로등들이 제가 그 밑을 지나갈 때마다 꺼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지나갈 때만 그런 건지 가끔 뒤돌아보면 다시 켜져 있어요. 이상하죠?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로등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갈 때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몇 가지에 대한 것이에요. 한 번은 교수가 밤에 사무실에 돌아갔다가 강도와 마주쳐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사는 기숙사 근처에서도 발생했어요. 기숙사 뒤편 숲에서 목이 졸려 죽은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구가 사는 기숙사 같은 층에서 한 여자가 산탄총으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살해한 건 그녀를 차버린 남자였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했던 일이에요. 저희 기숙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형광등이 깨져서 한동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의 어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같이 탄 여자분이 있었는데 꼭대기 층까지 같이 가야 했어요. 내려올 때는 혼자였는데 그때의 느낌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기숙사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겪은 일입니다. 복도 불이 나가서 컴컴했는데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오싹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의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상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여관의 괴담. 때는 여름이었어. 형욱이라고 나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대학교도 방학이라 같이 피서를 가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둘이서 강원도로 갔지. 낮에는 계곡에서 고기도 잡고 놀았어. 그러다가 밤이 되고 우리는 여관을 찾기 위해 다시 차를 몰았어. 슈퍼가 하나 보이는데 그 맞은편에 여관이 있었어. 여관이 위치한 곳이 거의 산 입구였고 뒤편에는 온통 산이 있어 주변에 건물도 별로 없었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 차를 세우고 여관으로 들어갔고 주인이 우리에게 305호의 열쇠를 줬어. 우리는 305호로 들어가서 일단 한 명씩 샤워를 했어. 땀 때문에 정말 찝찝했거든. 그 후에는 방 안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 그러다 갑자기 술이 땡기더라고. 맞은편에 슈퍼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어. 근데 가기가 귀찮았지. 그래서 형욱이랑 나는 가위바위보를 했어. 지는 사람이 술과 안주를 사오기로 했지. 나는 이겼고 형욱이가 술을 사러 가겠다며 방에서 나갔어. 나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어. 하지만 한 30분이 지나도 형욱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바로 맞은편에 슈퍼가 있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걸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여관에서 나와 슈퍼로 갔어. 근데 형욱이는 없었어. 주인한테 물어봤지. 좀 전에 술 사러 온 사람이 없었냐고. 주인은 있었다고 했어.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왔다고. 내가 그게 몇 분 전이었냐고 물었더니 주인은 한 30분 정도 됐다고 했어. 이상했어. 주인 말대로라면 형욱이는 바로 슈퍼에서 술을 사고 사라진 거야. 나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서 여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 나랑 같이 온 친구가 좀 전에 나가는 것을 보았냐고.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형욱이는 없었어. 상황이 도저히 이상했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형욱이가 어디로 사라졌냐고.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 그럴수록 더 초조해졌지.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형욱이를 찾으러 다녔어.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면서 여관 주변의 숲을 찾았는데 역시 없었어. 나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서 차 안을 살펴봤어. 열쇠도 없는데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여관 주변을 몇 번 돌면서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어. 결국 나는 포기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정말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 너무나 이상해서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지. 어쩌겠어? 형욱이가 휴대폰도 방 안에 놓고 가버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방 안에서 계속 기다렸어. 초조하게 말이야.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시 방에서 나갔어. 혼자 있으려니까 무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305호실 앞 복도에 그냥 서 있었어.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옆 304호실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누군가가 복도로 나왔어. 바로 형욱이 그 녀석이었어. 나는 그 녀석에게 곧바로 물어봤어. 너 왜 그 방에 들어가 있냐고. 우리 방은 305호라고. 그런데 그 녀석이 나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정말 애가 완전히 기겁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다짜고짜 도망을 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나는 곧바로 놈을 뒤따라갔어. 그 녀석은 여관 밖으로 나가더니 마을 입구 쪽으로 그냥 내달리더라고. 나는 정말 죽을 힘으로 뛰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 나는 결국 헉헉거리며 다시 여관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형욱이가 혹시 우리 방을 304호실로 착각했는지도 몰라. 게다가 문까지 열려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방에는 자기 짐도 없었을 텐데 걔가 그걸 구분 못할 리가 없는데 말이지. 설사 완전히 착각을 했다고 해도 왜 나를 보고는 도망가느냐 말이야. 내가 무슨 귀신도 아닌데. 정말 이상했어. 그리고 무서운 기분도 들었어. 하여간 나는 다시 여관으로 들어가서 305호실로 가려는데 304호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래서 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맥주하고 과자랑 안주거리가 바닥에 있었어. 그리고 텔레비전도 켜져 있었고 아마도 형욱이가 사와서는 이 방에서 먹은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 오싹한 느낌이 들더니 등골이 서늘했어. 나는 다시 305호실로 돌아와서는 그냥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가까스로 날이 밝고 나는 곧바로 서울로 차를 몰았어. 그리고는 곧장 형욱이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이 받더니 형욱이가 집에 있다는 거야.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형욱이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걔가 전화를 안 받더래. 그리고는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그 녀석을 만날 수 있었어.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녀석은 나를 보더니 또 약간 기겁하는 표정을 짓더라고. 나는 너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좀 진정하라고 했지. 형욱이는 나를 마주보고 앉아서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 그리고는 내게 자신이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얘기해 주었어. 그러니까 형욱이는 우리 방에서 나가고는 곧장 슈퍼에서 술을 사고 다시 돌아왔대. 그리고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304호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래. 그래서 형욱이가 그 사이로 힐끔 보니까 방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래. 형욱이는 우리 방은 305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더래. 그리고는 형욱이는 자신이 착각했겠지라고 여기고는 304호실로 들어간 거야. 형욱이는 날 보고는 술 사왔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더래. 내가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형욱이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종이컵에 술을 따라서 마셨더래. 그리고는 나에게도 한 잔 하라고 줬는데 역시 반응이 없었대. 형욱이는 계속 술을 마시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종이컵을 집더니 술을 벌컥 마셨더래. 그런데 너무 이상했대. 아무런 말도 없고 반응도 없는 데다가 술 마시는 것도 너무 생기가 없어 보였더래. 형욱이는 계속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형욱이 쪽으로 손을 내밀더니 담배를 달라는 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형욱이는 다시 304호실에서 나왔던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복도에 있는 나를 본 거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형욱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분명 304호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복도에 또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형욱이에게 왜 그 방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정말 무서워서 소름이 돋더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래. 그리고는 곧장 도망쳤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내가 계속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형욱이는 도망가면서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했대. 저 자식은 귀신이다. 저 자식은 귀신이다. 저 자식은 귀신이다. 저 자식은 귀신이다.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렸더래. 그리고는 마을로 가서 곧장 택시를 타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대. 정말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 도대체 형욱이가 본 게 무엇이냐 이 말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어. 형욱이 집에 전화했더니 글쎄 부모님이 형욱이가 점점 미쳐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만나봤더니 계속 304호실에서 봤던 생기 없는 내가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형욱이는 점점 악몽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 그 녀석은 이젠 완전히 미쳐버려서 나도 알아볼 수 없을 거야. 6번째 이야기, 일본의 고양이 괴담. 옛날 일본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성껏 키웠던 고양이가 사라져버리자 할머니는 외로움에 빠졌고 급기야 두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죠. 아들이 수차 권했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계속해서 사라졌습니다. 첫 가정부가 사라지고 다음에 아들이 고용해준 가정부도 계속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는 가정부가 사라져도 신경 쓰지 않고 방 안에서 지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빛을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들은 예전부터 할머니 집 뒷마당에 감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감나무 밑에서 피가 다 빨린 가정부의 시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놀라서 인근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할머니가 범인일 거요. 그녀는 하녀들이 사라져도 아무 소리도 안 했죠. 게다가 두려운 듯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경찰이 오자 하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힘없는 할머니가 젊은 가정부를 죽이는 건 힘든 일이죠.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경찰들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번데기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누워있던 할머니를 깨우기 위해 이불 더미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협조를 해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느릿느릿 일어나 자신을 깨운 경찰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경찰들은 무엇인가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고양이의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재빠르게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경찰의 목을 핥히었습니다. 경찰은 반쯤 잘린 목을 잡고 뒹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나머지 경찰들은 문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총을 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용감한 젊은 경찰이 권총을 쏘았으나 할머니는 고양이처럼 뒤로 회전하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착 달라붙은 후 눈에서 광선을 쏘았습니다. 젊은 경찰은 광선을 맞자마자 피가 다 빨려나가며 도로에 달라붙어 말라 비틀어진 비틀즈처럼 죽었습니다. 경찰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긴급하게 소식을 받은 아들은 할머니의 몸에 네코마타라는 악마가 씌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마을의 모든 개들을 모아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개들이 거품을 물며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개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방바닥에 웅크려 버렸고 개들이 할머니를 물어뜯자 할머니의 몸에서는 피가 아니라 인형의 솜처럼 붉은 털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살 가죽이 뜯기자 개들은 물어 뜯기를 멈추었고
방 안에는 사람 크기만한 붉은 고양이 한 마리와 사람의 가족들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인들은 붉은 고양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붉은 고양이는 네코마타라는 악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네코마타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어느 여고의 괴담. 그날 저희 반 친구가 영어 수업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옆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조용히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뭔가가 창문을 열고 닫았는데 창문을 닫으면서 조금 움직였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가 다시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학생도 내가 저랑 같이 수업을 피하려고 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숨어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춘추복을 입고 있었고 우리 학교는 넥타이를 착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리본 타이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게다가 1층 난간에는 발 디딜 만한 공간만 있고 우리 학년은 2층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더니 정말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반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체육 선생님께 이야기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말하길 1층 난간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름에만 춘추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작년에도 밤에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1층 난간을 지나가는데 춘추복을 입은 학생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문을 열어서 너 빨리 안 들어가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씩 웃다가 휙 떨어졌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섬뜩했어요. 지금도 야자가 끝나면 그 난간을 보면 참으로 무서워요.